금리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도 장기채를 했다는 건 금리 그렇게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베팅을 한 꼴이 됩니다. 투기를 한 거와 동일합니다. 투기를 한 거군요. 바로 그 자본이 17억 달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자본을 소각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치면 채권들 쭉 정리하고 제일 먼저 깨지는 게 주식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코는 신종 자본은 나중에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신종 자본은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식하고 채권의 중간적인 그거 성격이니까.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식은 UBS가 사갔으니까 예. 그 주식은 살아 있는 거고 예. 물론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지만 코코본드는 그냥 없어져 버린 거네요. 예. 그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예. 저는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코코본드를 발행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우리나라도 코코본드 발행 많았어요. 많았죠. 예. 그것도 해외에서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버리면 그 자금이 안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자산 운용 자체에서 문제가 약간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실제로 인식한 거는 지난 주말에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최근 미국의 SVB발 금융위기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긴급하게 대응을 하면서 약간은 부씨가 좀 잦아드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그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위기와 결국 UBS가 인수를 함으로써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분위기를 약간 넘어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전초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금융권의 부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시작이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정치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신 민주당의 이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채권, 주식 같은 걸 했었고요. 그 이후에 카카오뱅크를 설립, 인가받고 흑자 만들고 정치권에 입문한 그 고양시청 예. 일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볼 때는 대부분 정치 뉴스 쪽에서 보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경제 이슈들을 얘기할 때 이게 진짜 국회에서도 이런 데 관심이 있긴 한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속상할 때가 좀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이런 이슈들을 보시는 게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상임위별로 따지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안이고 정무위원회에서 항상 보고 있는 사안이고요. 예. 그 정무위 관련 법안이라든지 심사, 현안 이런 차원에서 항상 체크하고 있는 주제고 법안 심사할 때 예. 또한 국정감사할 때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SVB 파산이나 CS의 위기 같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약간 혼란, 물론 이렇게 잘 일단은 1차적으로는 봉합이 좀 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원인이라든지 뭐 진단이랄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로 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풀다가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죠. 예. 바로 돈을 많이 풀었다 돈을 조일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 그 부작용들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나타났던 경제 질서와 돈을 이제 회수할 때 나타나는 경제 질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 금융기관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 적응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것인데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은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한다면 되게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은행의 재무상태표, 뭐 재무제표라고도 하고요. 은행이 예금을 받죠. 예금은 바로 고객에 줄 부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운용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은행은 인가될 때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BIS 비율입니다. 예. 예. BIS 비율은
대출하고 자기 자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IS 비율을 역수로 하면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예, 조금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림에서 좋겠습니다. 보시면 예. 자기 자본이 1조면 예. BIS 비율 10%다. 그러니까 1 나누기 10% 하면 10이 나오죠. 예, 예. 대출을 10까지밖에 못 한다. 자기 만약에- 자본이 1이 있으면 10조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자기 자본이 20조가 있다. 그럼 대출을 200조까지 할 수 있고요. 예. 자기 자본이 뭐 60조가 있다. 600조까지 대출할 수 있는 딱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예, 예. 그걸 못 지키면 은행은 문 닫아야 되는 거고요. BIS 비율 때문에 뭐 제1은행에 문 닫았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았다 이런 게 다 자기 자본이 모자랐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은행을 직접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그 자기 자본과 예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인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카카오뱅크 만들 때 그 자기 자본과 대출의 관계를 할 때 좀 증자하셨던 얘기 조금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자본금 3천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3천억으로 시작하면 바로 3조까지 대출할 수 있다고. 3조. 예, 예. 근데 3조 가지고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자를 그래서-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한 달 만에 5천억을 증자했습니다. 아, 그리고 6개월 만에 또 5천억을 증자했습니다. 아. 주주한테 1조를 달라고 했죠. 그다음에 아. 제가 그만두기 전에 또 5천억을 증자했습니다. 1조 5천억을 증자해서 자본금이 1조 8천억이 됐었고요. 아. 그 이후에 이른바 상장을 통해서 또 자기 자본이 늘어서 자기 자본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뭐 예를 들어서 20조 30조가 있으면 뭐 300조까지 대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K뱅크 같은 경우가 초기에 대출을 잘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자기 자본이 모자랐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걸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무조건 10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자본이 처음에 3천억이면 좀 꽤 큰 돈처럼 보이지만 그래봐야 3조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면 거기에 한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해서 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은행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규제가 대출은 여신 그러니까 예금을 받은 걸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10조를 받았으면 예, 예. 대출을 10조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130%까지 규정도 있었는데요.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은 예금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예금을 10을 받으면 예. 대출은 10 밑에 뭐 9.5조, 9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예시입니다. 예. 자기 자본을 1조, 그러면 예금을 10조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럼 11조를 줄 돈이 있죠. 예, 예. 그 돈은 어떻게 운용하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건 예대율 90%를 가정한 건데요. 예. 대출을 9를 하고요. 예. 나머지 돈을 2를 운용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 인가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 주주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거 따지게 돼 있죠. 그죠? 예, 예. 딱 요 구조입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좀 특수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은 주로 거래했던 데가 스타트업과 벤처들이잖아요. 예, 예.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었지 않습니까? 예. 투자를 많이 받았죠. 투자를 받으면 그 돈을 뭘 했느냐? 고급 인력 쓰고요. 장비 투자를 하고 사무실 열고 개발에 돈을 쓰겠죠. 예. 그 외 돈은 은행에 넣어놓은. 은행에 넣죠. 음. 그러니까 그런 그 은행에 넣습니다.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은 또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시중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습니다. 물론 뭐 한 대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출을 3밖에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지 않습니까? 8조가. 이 8조를 가지고 뭘 했느냐? 바로 미국 국채, 장기 모기지채 이런 데 투자를 한 겁니다. 딱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는 원인이 이 대출 나간 게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부실한 자산이 나갔기 때문에 대출 자산이 부실화됐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대출 자산은 일단 따져봐야 될 거고요. 운용한 돈이 미국 국채 상금하고 장기채를 사버린 겁니다.
근데 작년부터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서 거의 5%까지 왔는데요. 이 이제 만기를 보면 만기가 모기지 같은 게 30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채도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평균 만기가 한 7년에서 10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기가 평균 만기가 10년이면 금리가 3% 변화하면 채권값은 30%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때는 대출을 해줬는데 예. 이걸 못 받아서 예. 부실이 돼서 한 30% 날라갔다 치면 예. 지금 이번에는 운용단이라 장기채를 샀는데 좋은 국채를 또 좋은 국채를 샀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여기서 손실이 한 30% 이상 발생을 했다. 발생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걸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규제 숫자들입니다. 딱 보면 여기서 예대율이라고 하는 게 예금과 대출을 관계하지 않습니까? 예. 예금을 100을 받아서 대출을 35밖에 못 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2020 원래 100%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예금은 이미 받아놨고 예. 근데 대출을 많이 못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용을 하게 됐죠. 음. 그러니까 뭐 자산 중에 유가증권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이 유가증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실이네. 이래서 작년에 골드만삭스를 어드바이저로 두어서 예. 자본 확충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P&I 은행이라는 데서 인수하려고 실사를 했습니다. 예비 실사를. 예, 예.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자산이 너무 많이 깨져 있다. 손들은 겁니다. 손들으니까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예. 바로 이틀 만에 자금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뱅크런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 달려가서 문 열 때 줄 서서 받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디지털 뱅크런이거든요. 예. 모바일로 클릭 몇 번 딱 하면 빼니까. 예. 그러니까 주말 동안 돈이 빠진 겁니다. 휴일인데도 뺄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확 빠지다 보니까 이제 조치가 나간 거죠. 더 이상 예금 인출 못한다.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 예.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 예. 근데 미국은 25만 불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거든요. 예.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자 보호 대상에 있는 25만 불 이하의 예금자가 한 10% 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그러면 보호 못 받지 않습니까? 거의 한 90%가 보호를 못 받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찾으러 하니까 은행 망하겠구나. 음. 이 현상이 발생을 했고 예. 그래서 미국 그날 이틀 동안 FRB와 재무부와 모여서 나머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도 다 보호해 줄 거다. 찾지 마라. 안 찾아도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잦아드는 듯 한 것입니다. 의원님,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과거 금융위기 때는 대출해줬던 게 부실해졌던 건데 지금은 안정적인 국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지만 채권 금리가 확 올라갔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확 떨어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투자 실패가 굉장히 컸다라는 건데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예대율이 35% 43% 유가증권 비중이 저렇게 높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금융감독원의 국내 주요 은행 예대율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리콘밸리뱅크가 좀 기존의 은행치고도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거는 실리콘밸리 은행은 정말 이게 보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실리콘밸리뱅크만의 특수성의 문제인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약간 특수하다고 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는 아주 이상한 단어를 씁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예. 지정합니다. SIB. 예. 예. 우리나라는 5대 금융지주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고요. 예. 미국은 뭐 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개에서 10개인가. 그 외의 은행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 은행이 망하면 경제가 마비가 온다고 생각을 해서 6개월 또는 1년마다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요. 가장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유동성이 될 거냐.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엄밀하고 촘촘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에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판정하는 기준이 2018년 이전에는 500억 달러 자산이 그러다가 2,500억 달러로 늘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규제 안 받아도 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거기에 해당돼 버린 겁니다. 2019년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이 7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2,100억 한 뭐 세 배가 늘어버립니다. 예. 2년 만에 자산이 3배가 늘. 항상 보면 금융기관은 단기간에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그 자산이 성격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미국 정부의 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회사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롯한 규제를 좀 이렇게 규제 범위 밖으로 예. 밀어낸 효과가 좀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그렇게 된 결과가 근데 미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티뱅크니 이런 은행뿐만 아니라 예. 이런 지방은행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문제가 됐어? 내가 거래하는 데는 어떻게 되지?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무너지면서 이 은행은 어떨까? 저 은행은 어떨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뭐 시그니처 뱅크라고 뉴욕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그 사업자들하고 주로 거래하는 은행도 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지금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니까 예. 주요한 은행에서 예금을 넣어주면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응급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응급 조치가 또 다른 문제를 앞으로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리콘밸리뱅크하고 시그니처뱅크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풀었던 거는 보호 한도를 없애가지고 전액 보장을 해주기로 했던 거는 이제 다른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먼저 여기다 딱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퍼스트 리퍼블릭에는 뭐 JP 모건 같은 회사들이 막 예금 넣어주면서 아 이거 돈 안 띄입니다. 우리도 맡깁니다라는 걸 보면서 그걸 좀 막아주려고 하는 조치였던 거잖아요.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나머지 은행들에서는 예금 인출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약간은 좀 안정화가 되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는 것 그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미국 상업은행의 예대율이 네. 2년 전에 한 80%였는데 네. 지금 67%, 69%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대율이 70이라면 30을 어딘가에 채권에 투자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그런데 채권의 금리는 가격 엄청 올랐고. 바로 이 투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은행 경영 아니면 금융사 경영의 가장 핵심은 ALM이라고 하는 자산 부채 만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만기. 예. 예, 만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예금은 요구불 예금으로 빨리 찾을 수 있는 돈이고요. 언제든지 고객이 달라 그러면 줘야죠. 근데 대출 나간 거는 1년짜리 아니면 파이낸싱 하면 3년, 5년에 나가 있으면 두 개가 매칭이 안 될 텐데 예. 그걸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경영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 돈이 많이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 장기 자산을 단기 자산을 바꿔놓고 언제라도 내줄 수 있는 이런 유동성 관리를 하는 게 은행의 가장 금융업의 기초입니다. 이 말은 지난 저금리 시대 때 금융기관들이 그런 경영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문제들이 이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도 자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까 대출이 잘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디다 또 대출을 많이 했냐면 실리콘밸리에 가까이 있는 데가 나파밸리나 이런 와이너리죠. 예. 와이너리에 대출을 제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출 자산이 건강할까?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와이너리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좀 경기 좋아야 좀 비싼 와인도 많이 사 그렇죠. 먹을 텐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대출 자산의 건전성도 좀 흔들렸을 수 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해주신 얘기 중에 그 장단기 그 자산 운용과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장단기 자산 운용 시점을 잘 못 맞추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과거 사례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IMF 금융위기가 장단기 관리 실패에서 야기된 겁니다. 종금사가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해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촉발점은 거기죠. 예. 종금사는 CP 90일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동남아시아에 3년 또는 5년짜리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싸게 조달을 해서 예, 장기로. 동남아에 비싸게. 금리 많이 주는 걸로 돌렸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건 3개월마다 하면 만기 연장할 때마다 이제 이게 연장이 안 되면 끊어져 버리면서 위기에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금리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할 때 연장이 안 돼 버린 겁니다. 그게 금융위기를 낳았던 거고요. 작년에 예. 흥국생명의 그 콜옵션. 부수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만기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발행한 금리가 한 4.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콜옵션 행사 안 하면 줘야 될 금리가 한 6.9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런데 레고랜드로 촉발돼서 그때 조달을 하러 가보니까 10%도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옵션 행사 안 합니다.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현상이 있었고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기간까지 돈을 조달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채권 CP로 조달을 했습니다. 조달을 했는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버리면 만기 연장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PF 만기 때문에 고생을 했고 뭐 둔촌 주공의 문제도 비슷했기 때문에 대형사도 자금 조달이 상당히 만기 연장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만기 연장 때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단기에 빌려주는 거니까 금리 좀 싸게 빌릴 수 있고 이 싸게 빌린 돈으로 좀 장기로 해서 비싸게 하면은 그 이자 차익만큼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야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단기 채권 3개월에 한 번씩 롤오버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말 좀 심각하게 나타날 때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빠질 정도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정도의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은행에서 금융기관이 장단기 만기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치면 이렇습니다. 제가 1년짜리 예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은행은 기본적으로 1년짜리 채권을 사서 딱 매칭을 하면 만기가 딱 일치되죠. 2년짜리 정기예금을 받았으면 2년짜리 채권을 사고요. 3년짜리 하면 이렇게 되면 만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인건비하고 다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그 자산 운용의 가장 기초는 그 만기를 조금씩 미스매치를 하면서 관리하고 예측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금리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도 장기채를 했다는 것은 금리 그렇게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베팅을 한 꼴이 됩니다. 투기를 한 거와 동일합니다. 투기를 한 거군요.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약간의 리스크를 지면서 마진을 갖게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장기채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지고 자산 운용을 해왔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뭐 그 안전한 채권을 샀다는데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금융회사들은 그 장단기 금리 차를 이용해서 마진을 먹는 게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는 상황이었나 보네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사실 그 실리콘밸리뱅크를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거 좀 되게 좀 특수한 사례 같은 느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들이 저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도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예대율이 90% 이상 그리고 4대 금융지주는 한 95%. 그러니까 저도 있으면서 예대율을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쓴 상황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그림으로 가면 이 대출 여신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만기가 있어 돈을 갚고 연체가 발생하고 이걸 관리를 하는 게 은행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와서 몇 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준 돈이 만기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만기 연장한 돈이 과연 정상적이냐? 일반적으로 회계적으로는 정상 여신을 처리할 겁니다. 뭐 아직까지 만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과연 그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은행이 아니더라도 뭐 증권사도 그렇고 생보사도 그렇고 그 나가 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성, 예. 그러니까 만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여신들이 좀 부실화돼 있고 부실화된 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잠재적인 부분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사들이 가지고 있는 운용 자산이 만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걸 따져야 될 겁니다. 그게 감독기관 제가 이제 금감원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 이런 것들은 작년 말부터 수시로 체크해야 될 사안이다. 체크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하고 달리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가 예, 예. 거기는 더 독특합니다. 사실은 그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가 비밀 보장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 자금 세탁이라지 검은 돈이 많이 가 있었는데 이 2010년대부터 와가지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자금 세탁의 문제가 있고 테러 자금의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협정을 맺어서 재무당국이나 각국에서 요청을 하면 그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협정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갔겠죠. 음.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빌황 그 아케고스 캐피탈에 대해서 이 뭐 헤지펀드가 투자하는데 프라임 브로커라고 해서 자금을 대줬죠. 예. 근데 거기서 부실이 발생을 했고요. 예. 다른 투자에서도 부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아마 사우디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최대 주주가 됐죠. 예,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아마 10% 되면서. 그래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CS를 봤더니 거기도 자산들이 빈 곳이 많다.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 조치가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예. UBS라고 하는 다른 은행 보고 인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인수 조건에서 이제 가장 이제 또 안 좋은 게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른바 후순위채. 후순위채. 그러니까 영구채라고 하는 그 기타 보완 자본. 예.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이 있고요. 보완 자본이 있고 그다음 기타 보완 자본으로 자본으로 쳐주는 돈이 있거든요. 이른바 신종증권으로 자본으로 쳐준다는 게 어떤 의미죠? 돈을 빌렸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돈 빌리는 걸 갚으라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거의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으면 자본은 주주가 된 거니까 투자금이니까 예. 이거는 만기라는 게 없고 그냥 뭐 배당 받고 아니면 거기에 의결권 행사하고 그런 거고 채권은 거기에 뭐 배당 받고 의결권 행사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만기 되면 내 돈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타 보완 자본은 돈을 빌린 건 맞는데 달라 소리를 안 하죠. 안 하는 채권이다. 예,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영구채는 만기가 없는 채권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본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 바로 그 자본이 17억 달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자본을 소각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치면 채권들 쭉 정리하고 제일 먼저 깨지는 게 주식에서 깨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 코코본 신종 자본은 나중에 깨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사람들이 신종 자본은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주식하고 채권의 중간적인 그거 성격이니까.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식은 UBS가 사갔으니까 예. 그 주식은 살아 있는 거고 예. 물론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지만 코코본드는 그냥 없어져 버린 거네요. 예.
그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예. 저는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코코본드를 발행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우리나라도 코코본드 발행 많았어요. 많았죠. 예. 그것도 해외에서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코코본드가 디폴트가 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디폴트가 날 수도 있네. 조건상 그런 게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이나 금융기관 안전성을 지키지 못할 때 소각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 조건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그냥 설마 망했어?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상황이 발생을 했네. 그러면 코코본드 만기가 온 걸 다시 만기 연장을 하려고 재발행을 딱 들어가는 순간 예. 투자자들은 잠깐만 어. 금리가 올라버리고 많이 오르겠네요. 예. 지금 코코본드의 CDS 프리미엄이 쫙 스파이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 코코본드 발행 규모가 큰가요? 제법 됩니다. 그리고 아마 3, 4월 달에 만기가 오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은행인가 있고요. 곳곳에 뭐 신한은행은 롤오버를 한 것 같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버리면 그 자금이 안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자산 운용 자체에서 문제가 약간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실제로 인식한 거는 지난 주말에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전혀 인식을 못 하고 못 있다가 하고 있었죠. UBS가 CS를 인수할 때 예. 보안 자본은 소각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본은 그대로 두고 소각을 했다. 그건 딸려갈 줄 알았죠. 같이 사줄 줄 그렇죠. 알았는데. 예. 근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된 이유는 약간 특수한데 예. 사우디에서 투자한 게 아마 몇 달밖에 안 됐을 겁니다. 아. 몇 달밖에 안 된 돈을 소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 자본 쪽을 소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네요. 원래는 자본을 소각해야 되는데 예, 예. 소각하고 뉴머니를 넣는 게 그쵸. 기본인데 예. 그게 어려우니까. 아, 그러니까 보안 자본 쪽을 먼저 소각을 해 버렸군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시장에서 있는 기본적인 규칙들이 좀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규칙이 깨졌으니까 잠깐만 그전에는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 이런 규칙을 봤어야 되는데 이 규칙이 깨졌어. 나 상식이 깨졌어. 잠깐만 다시 생각해.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진짜 원래 뭔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주주께 먼저 깨지고 그리고 자본 소각을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채권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는 채권하고 주식하고 중간에 있는 거를 먼저 소각을 해버린 상황이 됐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프라이싱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의 기본 흐름 자체가 이제 응급 조치를 한다고 예. 굉장히 응급 조치였습니다. 만약에 지난 주말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금융시장도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질서가 제가 금리가 내려갈 때 질서와 올라갈 때의 질서가 달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출과 운용에 있어서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금융회사 문제를 지금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PF 문제를 좀 얘기를 해주셨고 코코본드 문제는 이게 최근에 부각된 문제라 아직까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만기가 돼서 이게 스텝업 될 때 롤오버를 하면 그때 분명히 이제 가격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부분들 우리나라 은행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PF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PF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증권사들이 많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PF 만기와 그들이 지급 보증한 것들 그것이 자기 자본이 버텨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게 예.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하라고 했고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문제를 이제 노출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요. 근데 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거를 좀 진짜 PF 사업장들을 잘 보고 있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PF 사업장별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좀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잘 점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옥석은 항상 예. 물이 빠질 때 구별이 되거든요. 예. 언제 구별이 되냐면 몇 군데가 디폴트가 나면서 구별돼요.
실제 물 밑에 있을 땐 진짜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 나중에 봤을 때 망하는 애가 옥이면 이건 옥석 가리기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렇죠. 망한 쪽이 석이다. 그러면 옥석 가리기가 그래도 좀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직접 이제 관리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예금자 보험. 예, 예. 그러니까 뭐 실제로 여당에서 예금자 보험 한도가 5천만 원이다. 그래서 그게 2002년인가 만들어진 걸 겁니다. 예, 외환위기 겪으면서 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금자 보험을 한도가 너무 작지 않냐. 그래서 뭐 1억으로 높이자. 예. 이게 작년부터 정무에 안건은 올라왔고 심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경우에는 예금자 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도 위기 시에는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물어봐야 될 게 이게 예금자 보험이란 겁니다. 자동차 보험 드셨죠? 예, 예, 들었습니다. 사고 나면 뭐 보험 저 일부 내고 보험사가 처리해 내고 주겠죠. 예.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예, 예. 바로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고 그 예금자 보호 요율이 있습니다. 예. 금융회사들이 내는 거죠. 내죠. 예, 예. 각 권역별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글쎄요. 가장 최근에는 저축은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축은행이죠. 예. 저축은행이 몇 번 사고가 나서 예. 저축은행에서 낸 예금자 보험료와 그다음에 적립된 이제 금액이 예. 예금자 저축은행 계정은 적자입니다. 음. 물어준 돈이 자신들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워낙 여러 개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보험료를 실제로 은행이나 다른 업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차등할 수도 있고. 아, 업권별로. 그렇죠. 예. 은행은 뭐 안전하니까 뭐 얼마. 예. 뭐 저축은행은 조금 더 위험하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런 방법도 예, 예. 있고. 그다음 아니면 요율을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이 큰 사람이 요율을 보험료를 더 내라. 예. 예. 작년에 정무위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그 있는 걸 한시법이라 5년 연장하면서 붙었던 조건이 그 방법을 만들어서 가져와야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작년에 정무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조건입니다.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던 거예요? 예금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예. 한시법이라 예. 5년마다 연장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2026년 연장한 7년인가 연장할 때 조건은 자꾸 연장만 하지 말고 예, 예. 저축은행 계정과 은행 계정과 요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꿀 건지 이 안을 가져와라. 이 안을 가져오지 않은 채 계속 한도만 그대로 두는 건 문제고 또 한도를 그냥 무턱대고 올리는 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또 하나 근데 한도 올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도 올리면 뭐 야 22년 전에도 그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5천만 원이면은 너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체감하기로 많이 보장했으면 좋긴 한데 이 보험료의 보장 한도를 높이면은 어떤 일들이 생겨요? 자,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이겁니다. 보시면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금리를 조금만 더 주면 5천만 원까지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조달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돈이 들어왔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도 대출을 해서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금리가 비싸니까 좀 더 위험한 데 투자한 겁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데. 위험한 데 투자를 하니까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적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 예금자 보험들을 계속 올려주면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은 조달이 되고. 조금 더 고금리를 하면은 무조건 거기까지 오죠. 들어오니까. 예.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할 때 더 이유를 남겨야 되니까 더 위험한 곳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고요. 그 현상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적절한가 안 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듣고 보니까 보호 한도를 올리면은 내 돈이 많이 보장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어차피 나라에서 이만큼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들어가는 거고 예. 내가 더 많은 예금을 맡기는 거고 그럼 그 더 많은 예금을 받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받았을 때 고금리로 했으니까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 리스크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도 막상 드는 생각이 5천만 원 이상 준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은행에 맡기나 저축은행에 맡기나 이게 5천만 원 요즘 1억까지 보장이 된다 그러면 뭐 저축은행에다가 뭐 1억 맡겨도 되겠다 싶으면은 은행 예금 대신 조금 더 금리 더 많이 주는 쪽에다가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제법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4,500만 원 정도씩 여러 개 저축은행에 나눠 넣죠. 그렇죠. 그게 과연 정상적일까? 나눠 넣는 게 예. 아니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그 당연하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축은행은 그 돈을 받는데 노력이라든지 그게 없이 그 돈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고금리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자원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 대상이 되는 돈을 봐야 됩니다. 아까 5천만 원 같은 경우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소액 고객들입니다. 다 보호됩니다. 그렇죠. 5천만 원 이하 정도는. 근데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기업이나 자산가입니다. 그렇죠. 예금으로 5천만 원이면 작은 예, 돈이 아니죠. 예. 근데 그거를 예금자 보험을 다 내고 그 사람들을 같이 보호하는 게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뭐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려줘 갖고 은행이 더 많은 금액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금 5천만 원이 없네요. 꽤 돈이 많은 분들만 정말 그 예금으로 5천만 원 이상을 갖고 있는 거지. 어지간한 사람들이 뭐 집을 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넣더라도 예금으로 5천만 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자산이 또 엄청 많은 분들이겠어요. 그러면 진짜 예금자 보호한도 올려가지고 금융회사들이 거기 보험료를 더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뭐 오히려 거액자산가라든지 뭐 법인 자금들을 보호해주는 모양새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좀 말씀 들어보니까 막 무작정 올린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바로 보험의 원리거든요. 사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1980년대 초반에 예금자 보호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금융 위기를 좀 방어할 수 있을까가 바로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거에 기초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올린다 만다는 거가 단순한 건 아닙니다. 예. 그 경제적 선택의 문제고 저는 그래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이야기고 그런데 단순하게 5천만 원 이러는 건 아니다.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도 실제로 개인들은 다 보호가 되는데 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넣어놓은 돈을 왜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느냐. 예금보험공사 그 보험 예보에서 예보를 운영하는 건 보험료로 운영하는데 예.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 원리가 깨진 겁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기본 원리에 예외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의 후폭풍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이른바 우리끼리 나눠서 개돈 냈는데 한 집이 좀 안 좋은 일 생겼다 그래서 야 이 집은 불쌍하니까 좀 다 봐주자. 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해주는 건가요? 그때 아니야. 그거는 규칙에 위배돼. 쟤는요 불쌍하잖아. 이게 좀 이상하긴 그런 하네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그것의 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또 잘못되었을 때 예. 이건 결국에는 국가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지금 뭐 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 한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표를 했는데 이 논의를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그 약간은 이제 네거티브한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기대되는 어떤 효과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뭐 의원님 의견을 말씀 주셔도 좋고 이 논의의 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예. 올리는 거 단순하게 가져왔더라고요. 네, 제가 상임위원회 지적을 했고 예금자 보호제도 특징 예. 해서 요구를 했고 예보의 입장을 했더니 금융이나 올릴 수 있는데 이 개정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안을 못 찾았고 용역을 줬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었고 이제 그 방안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되게 아직까지 그 논의가 시작된 건 아니네요. 이게 이슈가 생기니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 목소리가 있는 거지. 뭐 저희 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음. 근데 그랬을 때 봐야 될 건 경제 문제, 특히 금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인까지 같이 봐줘야지 그거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무위원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게 이건 예금자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의 디자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논의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은 약간 네거티브 포지션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단순하게 5천만 원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걸 거죠? 보완하면 네. 보완할 장치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라기보다도 예. 저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정확히 좀 제가 여기를 정리를 해드리려 그런 게 반대하시는 게 아닌데 그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서 아니 5천만 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 정부안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PF 문제 관련해서 그 20조 원 배드뱅크 상시화 법안을 제안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PF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며 20조 원 배드뱅크 상시화 법안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PF는 단순하게 보면 그 지역의 투자 사업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해서 지어서 팔면 얼마가 남을 거니까 예. 그런 조건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 사태가 나면 PF 갚지 못하는 부실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미분양을 어떻게 할 건가? 미분양이라는 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안 사줬다는 안 거죠. 사줬죠. 예. 그걸 지은 건설회사 또 못 견디고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 안 팔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저기 하죠. 이게 할인 100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재고떨이 뭐 이런 예. 식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요. 예. 그 당시에 아마도 각 사업장에서 30% 이상 할인해서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나는 100을 주고 샀는데 쟤는 왜 70 주고 파냐. 우리 집값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단순 배 아픈 거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집값 다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예. 그렇지만 그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실제로 배드뱅크를 설립하건 안 하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입지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면 그래서 아파트를 좀 안 팔릴 거야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군 그래도 팔린다 해가지고 리스크를 취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금융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한 겁니까? 안 짓고 리스크를 안 취한 쪽이 훨씬 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짓고 어차피 팔릴 거라고 한 사람은 잘못한 거죠. 베팅을 했는데 반대로 베팅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페널티가 나와야겠죠. 예. 그거를 만약에 분양가에 사주면 베팅한 사람들한테만 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고 조심한 사람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렇죠. 사업 수익 보장 제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PF고 이런 걸 할 때 핵심은 얼마에 사주냐. PF라는 게 결국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건데 물건을 못 팔아서 생겨나는 게 부실이니까 이거 누가 사주세요 했을 때 정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이걸 사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얼마에 사줄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예. 저는 50%까지 해서 사자. 나라에다 팔 때는. 네. 그러면 리스크를 많이 취해서 50%인데 내가 딴 쪽 사람들하고 분양해서 30% 할인해서 팔면 그럼 알아서 하시고. 예. 그것도 안 되고 나 분양 못 하겠어 계속 버티다가 자금난 와서 부도가 나느니 예.
유동성을 돌리겠다. 나 50을 할게요. 반값세라도 정부에 넘길게요. 이렇게 예. 되면 그 정부일 수도 있고 배드뱅크일 수도 있고. 뭐 배드뱅크 민간에서 조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실제로 정부가 중요하게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가 있죠. 아. 그걸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할 수도 있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라는 게 뭡니까? 투입된 돈 부모에 예. 들어오는 돈 예. 그게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예. 투입된 돈이 반으로 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죠. 훨씬 좋아지죠. 예. 그거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음. 그거를 또 돈이 좀 모자라면 자본시장을 활용하죠. 뭐. 리츠로 만들어서 팔면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면서 그 임대주택 가격이 올랐다든지 전세값이 급등할 때 버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차피 PF 문제라는 거는 분양가의 문제니까 예. 이거를 민간에서 할인을 해서 팔든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뭐 부도 날래 아니면 손실을 보더라도 50% 할인해서 정부에 넘길래 그리고 50% 손실 보고 정부에 넘기게 되면은 어쨌든 뭐 손해는 봤지만 망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PF 사업장들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예. 그 정부 입장에서는 한 정가의 한 50% 정도로 싸게 그 집을 샀으니까 이걸 안 그래도 좀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임대주택 예. 제공할 수도 있고 예. 리츠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공공주택 비율이 한 8% 정도밖에 안 되고 예. 뭐 영국이나 이런 쪽을 보면 독일 15%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한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혼이나 새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면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예. 적절한 입지가 되고 거기에 적합하면 사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원은 뭘로 할 거냐? 뭐 은행에서 출자를 할 수도 있지만 예. 아니면 뭐 도시주택 기금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일 돈에 일부 출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한다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렇네요. 배드뱅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이것도 경제 원리거든요. 리스크를 잘못 취해서 했다는 페널티가 가야 되고 예.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는 혜택이 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되고요.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올 초에 쌍문동에 아파트 15채 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는 분양가의 60% 정도까지는 되어야 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40%를 얘기한 거죠. 예, 저는 국가가 한다면 마이너스 50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저 도덕적 해이를 막는 효과도 예. 분명히 있을 것 같으네요. 아까 예금자 보호법의 어떤 장단점 관련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거기에도 대안으로 금융안전계정 설치라는 대안을 내셨는데 이 금융안전계정 설치는 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금융안전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이런 위기가 올 때 일정 정도 기금을 비축해둬서 예. 쓸 수 있게 하자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금자 보험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계정인데 예. 아까 말했듯이 저축은행 계정이나 그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비해서 예. 별도의 계정을 두자. 음. 근데 이 경우도 그 계정에 누가 돈을 얼마씩 넣어야 될 거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 논의가 필요하고요. 음. 그것도 과거의 사고율이나 이런 감안해야 되겠죠. 이게 금융안전계정 설치하는 거하고 그 예보 요율 상승시키는 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보율을 한 번에 조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예. 금융사들의 충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시차를 둬가면서 그러니까 충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 원리가 어떻게 작용될 거냐. 그리고 이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주기 시작을 하면 예. 높은 리스크를 또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백업을 해주는 게 어느 게 적정선이냐 이런 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쩌면 그 미국에서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것에 대한 효과가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작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죠, 물가 잡는 것도 물가 잡는 거지만 실물 경제라든지 아니면 금융 쪽에 위험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의원님께서 좀 준비하고 계신 법안 내용도 좋고요. 그리고 정부가 좀 해야 될 것에 대한 당부도 좋고,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많이 봐야 될 게 FRB가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보면 아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기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때 그 채권들 적자 손실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손실을 시가 반영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예. 그 장부가로 반영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은행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꼴이 되고, 그렇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양새가 되죠. 그러니까 예, 긴축과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FRB도 모순적인 상황에 빠진 겁니다. 예. 물가가 올라와서 금리를 올려서 자금값을 높여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돈을 푼 꼴이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걸 보여줍니다. 예. 미국 연준의 이른바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 이게 급격하게 시중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선택을 지금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저기서 꺾인 지점부터 내려가는 게 시중의 돈을 흡수한 예, 거죠. 내려가는 게 시중의 돈을 흡수하다가 마지막에 삐쭉 튀어나온 부분이 다시 돈을 쭉 풀어낸 예, 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금융 안정을 최우선을 할 거냐 아니면 물가를 최우선을 할 거냐, 예. 이 이제 문제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인가 FRB FOMC 회의가 있죠. 예. 그의 회의에서도 어떤 게 이제 중점으로 등장할지, 처음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있기 전에는 50bp. 50bp 이야기하다가 이거 50bp 안 될 것 같아 25bp. 왜냐하면 이 충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인하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동결. 예,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이 현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하나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그 은행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대출이 잠재적으로 부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죠. 그럼 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한다는 의미는 대손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놨으면 그 채권 넘겨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고서 예. 은행이 1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부도내지 말고 그냥 충당금 일정 부분 쌓고서 조금 뭐 상황에 따라서 네. 좀 이자 감면이라든지 원금 조금 깎아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채무조정이라고 하죠. 예.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아 그래요? 법인세법 예를 들어서 상각을 임의적으로 막 하면 네. 뭐가 되면 이익을 줄이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조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많이 탕감해 주면은 그렇죠. 세금 안 내려고 그랬다고. 내가 세금을 내느니 예. 탕감을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어떠한 조건이 되면 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하면 그 탕감해 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한 거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 아 저거 진짜 부실인 것 같은데 근데도 또 아직 돈은 갚았으니까 저 만기가 안 왔을 부실 아닌데 부실해가지고 적자라고 신불자 보내는 것보다 예.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선제적 채무 조정입니다. 아, 채무조정 그냥 은행이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법인세 문제가 있으니까. 조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무조정 신용회복 절차는 부도가 나야지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조건들. 그럼 그건 은행도 이득이 될 수가 있고 개인에게도 신불자 낙인을 시켜가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쪽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들. 이게 저는 올해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법사위에 제출한 상법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충실 의무에 대해서 비례적 이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이전에 의원님이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오고 계신 아젠다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여당 쪽에서도 대통령 후보 공약에 명시돼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좀 우호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게 좀 어떤 도대체 그 안에서는 무슨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는 제법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법사위 상정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겁을 내죠. 이게 무슨 의미일지에 대해서 경제 행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저는 법원의 태도라고 봅니다. 법원의 태도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원도 예를 들면 그 유명한 SM 하이브 가처분 소송에 보면 가처분 소송 판결문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문구가 2번인가 들어갑니다. 아 맞아요. 저도 봤어요. 비례적 이익. 그러니까 사실 그 판결문에 가처분 소송 판결문에 굳이 그걸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본시장이나 이 시장에서 주주의 권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가 하나씩 진전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법안 관련한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으세요? 법안은 뭐 무수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엠인가요? 거기 내부자 거래 문제가 생겼죠.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있었죠. 제가 4월달에 법안을 해놨던 게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하고 공시하는 제도 법안을 발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가 주식 거래를 하려면은 사전에 공시를 해라. 그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 또한 그 법안은 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법안을 빨리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국정과제를 야당 의원이 낸 법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냐. 자신들이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다가. 아니 뭐 그게 국정과제에 있는 거면 야당 의원이 내든 여당 의원이 내든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위원장께서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럼 여당 의원이 내면 되잖아요. 안 내니까. 그래서 이미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법안에 의견 추가해서 조율하면 되는 일이고 또 아마 조만간 논의가 되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부분은 뭐 내부자들이 그거 사전 공시하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본인도 괜히 주식 거래 잘못했다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수사받고 이러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말 내가 뭔가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뭐 미리 얘기하고 거래하는 게 자기들도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것도 참 그전부터 계속 한다 그러다 그러니까 국회를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의원들은 진도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여당의 책임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SBB 문제부터 해서 자본시장의 어떤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내부자 주식 거래 관련한 사전 공시 제도 관련한 법안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금융 시스템 불안은 이제 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용우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동안 아까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것들이 수면이 낮아지면서 뭔가 부실들이 올라오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물론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석이 가려져야 되겠지만 정말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안정기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신과 대화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였습니다.